올해는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27살의 요절하기까지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저항정신을 아름다운 시어로 남겼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김동호 사진작가님 모시고 윤동주 시인의 흔적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다음 책 쓰면서 조금 잘 지내왔습니다. 다음 책을 또 쓰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으로? 중앙아시아 내용입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이야기. 중앙아시아의 독립운동의 흔적을 또 찾으시겠군요. 찾아왔죠. 그럼 뭐 강제 이주 얘기 나오고 좀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순국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무덤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밝혀지지 않은 또 흔적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 책도 기대되는데 언제 출판할 예정이죠? 올해 쓰고요. 저는 이거 막 논문도 찾고 막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네. 내년 정도에 또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나와주셔야죠. 네. 중앙아시아 얘기 또 해주셔야죠. 네. 자, 오늘은 윤동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책 중에 하나가 윤동주 평전이라면서요. 네, 송우회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네. 저는 이 책 읽다가 진짜 몇 번 울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윤동주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네. 또 고정사촌이었던 송몽규가 어떤 인물이었고, 또 네. 제가 이 책 읽다가 반성을 하게 된 게 이 송우회 선생님이 정말 방대하게 자료 조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기록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됐고, 그래서 네. 저한테는 또 인생책이었어요. 네. 와, 그 정도군요. 그렇게 네. 말씀하실 정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추천합니다. 제가 진짜. 송우회 선생이 쓰신 윤동주 평전.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몇 군데 이제 못 갔죠. 평양은 못 가봤죠. 그건 뭐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가면 안 되는 데니까. 네. 대부분 가본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중국도 다녀왔고요. 네. 일본도 다녀왔고요. 또 광양도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까지. 그 하동 밑에 광양. 네. 거기 가면 이제 윤동주 씨 그 시를 숨겨놨던 이제 장소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곳들까지 또 다녀와봤죠. 진짜 모든 곳에 가셨네요. 대부분 가본 것 같은데요. 네. 살아계신 분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스토커인데. 우리 위인이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태어나신 곳이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있죠? 용정이죠, 용정. 예. 네.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생가가 있죠. 네. 거기. 사실 저 으쓱으쓱한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네. 그 생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명동촌이라고 있어요. 명동. 네. 명동. 명동. 예.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 조선을 밝힌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1899년 1900년 요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김양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제 우리 한인 마을이에요. 이제 윤동주가 여기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명동촌에서 태어난 되게 인재들이 많습니다. 문익환 목사. 네. 여기 친구예요, 윤동주. 그렇습니까? 네, 송몽규 다 친구예요. 너무 활동하던 시기가 달라서 친구라고 잘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윤동주 선생님 워낙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홍규 이런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네. 이런 영화감독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명동촌 출신들이죠. 근데 이제 이 명동촌이요 되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게 학생들 교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명동학교도 세우고. 네.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선생님을 초빙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전이라는 걸 운영해요. 이게 학전이 뭐냐면 그 밭을 따로 띄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해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선생님 월급 주자 한 거예요. 그게 학전이에요. 저기 삼국지에 나오던 둔전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군대가 경작하면 둔전, 학교가 경작하면 학전. 예. 이게 진짜 대단한 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급자족을 좀 해보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 교육에 되게 요람이었던 이제 그런 곳이죠. 야, 진짜 의미 있습니다. 이 학교도 남아 있습니까? 이제 복원을 해놨죠. 네. 복원을 해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조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갔을 땐 들어가게 해주다가 요즘은 또 막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 용정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것도 진짜 20년 됐습니다 벌써. 예전에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 이수근 씨 해가지고 용정 가서 그 초등학교에서 촬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방송 나갔던 적이. 네. 그게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 장면을. 네.
저는 뭐 기억이 없어서. 아, 그건 또 안 보셨군요. 네. 그때는 뭐 정말 인기 많을 때니까. 이제 그 동네, 용정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롱징이죠. 그렇죠. 롱징이라는 동네에 윤동주 선생님의 생가도 있고, 이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있는 건데. 네, 송몽규의 이제 생가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생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단아하게 만들어놨는데요. 그 사실은 실제 있었던 그 생가토에 딱 만들어 놓은 건 아니래요. 그 일대에다 그냥 복원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송몽규, 그다음에 윤동주, 뭐 문익환 목사 등이 거기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비도 거기 세워져 있고 윤동주 시비도. 그래서 한 번씩 용정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김동훈 작가님 말씀하신 많은 곳들을 제가 안 가서 되게 마음에 짐 같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다녀온 곳이라 좀 마음이 편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주시죠. 예.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저 사실 밤에 갔거든요. 예. 왜냐면 겨울에 해가 되게 빨리 지잖아요. 네. 한 5시인데 이미 껌껌했어요. 근데 느낌이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지금은 한옥집이라고 설명하시지만 초가집스러운 느낌? 초가집스러운 것도 있고 약간 네. 한옥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섞여 있죠. 여기서들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들 이렇게 사시고 태어나시고 교육받으시고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생가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누가? 아, 저도 어이가 없어갖고 갔는데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하면 엄청 크게 써놨네요. 예, 이게 어느 나라 시인입니까? 이게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쓰면 모르겠습니다. 윤동주는 중국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놓나 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요. 그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가면 항상 사진 미션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떤 학생이 여기서 그 중국 조선족 부분만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애국 시인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냐면 대한민국 애국 시인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대상 줬어요. 너무 기발하게 거기 잘 찍었더라고요. 예. 참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럴 땐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거 누가 세운 거죠? 이 표지석은요? 이게 이제 2007년에 이제 연변에서 이제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로 여기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정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 세워놓은 건데요. 그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는 표지석은 조선족 이덕수란 분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뭐 3세, 4세, 5세. 네네. 그러면 현지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인식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하는 거죠. 예. 전 실제로 그 중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족들 사이에서 굉장한 시성으로 추앙받는 이상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아들하고 좀 잠깐 만나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를 윤동주 시인의 동네 후배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시 쓰고 하셨는데 이제 이분은 계속 거기 남아서 네. 이제는 이제 중국이 됐으니까 네. 조선족으로 계신 거죠. 네. 그런 분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윤동주의 이 관련된 그 중국 조선족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동주가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실제로? 아니 요새 지금 그거 가지고 참 논란이 많은데 네, 실제로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다 윤동주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음 네, 심정적으로. 네. 근데 윤동주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게 2022년이에요. 이 얘기는 그 전까지 윤동주는 무국적자였어요.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 김동훈 작가님 만나면 반성할 게 참 너무 많네요. 아니 홍범도 장군도 그랬다니까요. 무국적자였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문구잖아요. 그 단재 신채호.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국적이 회복된 게요. 이것도 2009년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참 한심하게 살았군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후손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 주소지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독립기념관에다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국적자로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빨리 우리나라 국적자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 아니, 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놈의 주소가 뭐라고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죠. 그게 2022년에 됐다는 게 3년 전에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진짜. 아유, 예. 요즘 이제 중국이 무비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많이들 가실 텐데 네. 중국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그래도 여기는 좀 꼭 봐라 할 만한 독립운동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윤동주 생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곳 한 곳이 있는데요. 15만 원 탈취 사건의 현장. 이게 뭐냐면 1920년에 철혈 광복단이라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종으로 그 일본이 철도 부설 자금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이제 철도 운송단을 자금 운송단을 이제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돈을 탈취하거든요. 그게 15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지금 돈으로 150억이에요. 그 돈을 탈취했던 현장이 그 윤동주 생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요. 영화 놈놈놈의 그 모티브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돈을 갖고 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갖고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이제 체코군들 무기를 사서 독립운동에 나서려고 했던 이제 좀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근데 거기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얼빈 가시면 안중근 의사 그 의거지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암살의 여 주인공이었던 안오균, 그 네. 배우 전지현이 이제 분했던 그 실존 인물이 남자연 지사거든요. 그 남자연 지사가 1933년에 하얼빈에서 일제 고문받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아. 그 무덤이 있었던 터가 또 있어요. 문화공원이라고. 네. 그런 데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여순. 네, 여순 가면 이제 여순 감옥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안중근 의사만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단재 신채호도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우당 이혜영도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순 가보시면 대련 가셔서 금방 가거든요. 대련에서 이제 여순 한 번씩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몰라서들 많이 못 가요. 대련을 놀러 갔는데 대련에서 사실 뭐 차 대절하면 하루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보고 오는 것도 충분한. 그렇죠. 근데 몰라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워낙 넓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삼국지 관련 책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삼국지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 오장원이 어딘지를 찾아봤더니 시안에서 1시간 거리더라고요. 아. 근데 시안에 사는 중국인 친구한테 거길 가자 그랬더니 거기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까워도 사실 아예 모르면 가볼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가는 저희 사람들에게 이 독립운동지, 내가 여행 가는 그 동네의 근처에 어떤 독립운동지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서비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우리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청년 시절을 일본으로 보내셨으니 거길 좀 가볼게요. 네. 학교를 도시샤 대학에서 다니셨습니다. 네. 이 도시샤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거죠. 최근에 수여했죠. 네, 이게 어딥니까? 그 교토에 있는 이제 대학인데요. 1875년에 설립됐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대학이 설립 이후에 죽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자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게 이게 최초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총장이 되신 분이 원래 교수 때부터 윤동주 시비를 보시면서 내 윤동주에 대해서 또 마음으로 되게 좀 새기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요. 근데 사실 윤동주는 이 도시야 대학 가기 전에 그 도쿄의 립교 대학을 먼저 다녔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이제 학교를 옮긴 거죠. 근데 그 옮기는 과정이 우리가 또 이렇게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게 윤동주 사진을 검색해 보면 윤동주가 머리가 좀 짧은 스포츠형 머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진 한 장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윤동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머리를 자를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기를 스타일이지. 근데 왜 이런 사진이 나왔냐면 립교대를 딱 갔어요. 입학을 딱 했는데 가자마자 학생들 단발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교련 수업도 해야 돼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전시니까. 한창일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윤동주가 교련 수업을 거부합니다. 네. 그때 머리도 깎이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동주 입장에서는. 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립교대를 그만두고 이 교토에 있는
이제 도시아 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옮긴 거군요. 네. 그래서 간 도시시아 대학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지금 두 가지 점이 놀라운데 사실 일본이 뭐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좀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시아 대학의 최초의 명예박사 학위가 윤동주라는 거. 네. 그리고 도시시아 대학 안에 윤동주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도시아 대학뿐만 아니라 이게 교토에 가면 윤동주 시비가 총 3개가 있어요. 제가 교토를 안 가봤거든요. 어. 가야겠네요. 아, 여기 진짜 꼭 가셔야 돼요. 이거 찾아다녀야겠네요. 이 윤동주 시비 찾아다니는 이 코스도 정말 제가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이 도시아 대학 가면 윤동주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지용 시비도 있어요. 같이 네. 나란히 있거든요. 네. 일단 거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주가 하숙했던 그 집터. 지금은 이제 교토 예술대학교 이제 터거든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주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소풍 갔던 우지강변. 거기에 이제 아마가세 구름다리라고 있거든요. 네. 그 강변, 그 아마가세 구름다리 바로 위쪽에 가면 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비가 세워질 때 다, 우리가 세워줄게 하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윤동주 시비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자발적으로 여기다 시비를 세우자, 아니면 학생들이 나서서 윤동주 시비 세우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본에 윤동주를 기리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에 너무 이게 흠모한 거죠. 저 예술적으로만 보는 겁니까? 아니, 어떤 그 민족이나 역사나 그 외국인이고 이런 거 다 빼고 예술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윤동주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평화적인 미래를 그려보자. 이러니까 좀 깨어있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혹시 그분들이 우리 제일교포들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말 네, 일본인들? 네, 일본인들이에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일본에서도 추앙받습니다. 일본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위험한 말을 했나요? 네, 어쨌든. 아마가세 구름다리 위쪽에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윤동주가 태어나서 이제 100년 되는 딱 그 해에 세워진 그 시비는요, 6,000명이나 서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와. 10년 이상 노력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예. 전 앞으로 교토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비가 세워진 곳이 저는 사실 하숙집터는 그렇다 치는데 우지강변은 왠지 교토 사람들의 그 주요 놀이터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로 치면 예. 한강공원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곳에 이렇게 시비가 세워져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저 진짜 거기 우지강 꼭 가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사람 많은 곳입니까? 사람 많은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가 교토에 가서 네. 뭐 이렇게 관광지 보면 한국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지강변 가가지고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거기를 쭉 한 20분 정도 따라 올라가면 네. 그 구름다리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윤동주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네. 먹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소풍 가서 밥 해 먹고 막 그랬던 장소예요. 그 강변가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봐라. 동주한테 시켰나 봐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거기서 윤동주가 아리랑을 불렀대요. 거기서. 그리고 야 우리 기념 촬영도 하자 해서 그 다리에서 딱 마지막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애틋한 장소입니까 거기가.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윤동주가 교토에서 일본 경찰한테 이제 체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또 시비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시비에 어떤 시가 써 있냐면 새로운 길. 윤동주가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 시가 딱 써 있거든요. 가서 그 시를 읽으면요. 진짜 뭉클합니다, 진짜. 뭐 얘기만 전해 들어도 뭉클한데 가서 보면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대학 이름 뭐였죠? 도시자대학교. 예. 도시자대학교에서 이 시비를 세운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한 건가요? 코리아 이제 한인 학우회에서 노력해가지고 네. 학교 측에다 요구해가지고 도시자대학의 한인 학생들.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노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이런 흔적들의 어떤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도시사 대학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자기 학교 출신의 아주 자랑스러운 문인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도 이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 출신의 그 둘 시인을 시비를 그렇게 계속 거기다 잘 갖고 온 거 보면 학교에서도 잘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이름인데 도시사 대학교가 되게 좋은 대학교군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에요. 윤동주가 다녔던 대학은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예. 그렇군요. 원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용정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명동교회. 네. 예. 다 그 마을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다 그 교회를 그 다니고. 집안이 그 동네가 다 기독교 동네였기 때문에 네. 또 윤동주가 묻힌 것도 그 교인들이 묻히는 이제 공동묘지였어요. 예, 그래서 동주는 이제 기독교 학교만 이렇게 찾아다닌 거죠. 네. 참 그 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이렇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것도 정말 멋있는데 이분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 이 관련된 글도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동주를 본인이 이제 그냥 일반 교수였을 때부터 네네네. 되게 흠모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글을 이제 블로그에 남기시도 했더라고요. 이분이 뭐 전공이 그 뭐 문학 쪽이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군요. 예.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윤동주의 그 시 구절들인데 그 시를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점이 너무너무 놀랍고 그 시비가 3개나 있는 도시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또 창피해지고 그렇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호주 사는 일본 교토 출신 일본 지인한테 들은 말인데 교토 살던 동네에 가네꼬, 김자라는 성씨들이 많답니다.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건너온 한국인들 후손일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김씨인데 그 4글자로 만들려니까 김자라고 했나 보죠. 이런 또 성씨가 많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홍명숙님께서 김동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집중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이영숙님이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군요. 네, 저도 지금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홍순관의 노래 윤동주의 시입니다. 나무. 윤동주의 시의 홍순관의 노래였습니다. 나무 함께 들으셨습니다. 3026님 윤동주 선생님 다니셨던 용정중학교 다녀왔어요. 가슴 뭉클했습니다. 5036님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느끼네요. 머리 숙여집니다. 저는 5036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2020년에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독립한 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국적이 이제 와서야 주어졌다는 거에서 참, 창피합니다. 네, 창피해요. 윤동주 시인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교토에 있는 도시자 대학교 안을 포함해서 시비가 3군데가 있다고 하셨고, 우리 3군데 다 찾아다녀 보셨죠? 예, 다 찾아다녔습니다. 네. 예. 찾아가시면 뭘 하십니까? 뭐 작가님만의 의식이 있습니까? 일단 묵념을 하죠. 묵념을 하고. 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네. 정성스럽게.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요. 저는 뭐 네. 꽃이랑 소주라도 들고 가시나 아니, 하고. 가끔 갖고 갑니다. 갖고 가시고요. 어떠셨어요? 거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그 아마가세 구름다리 위쪽에 있는 시비가 되게 인상적이었는 게 네. 그게 한국에서 가져간 돌하고 일본에 있는 돌하고 합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오, 네. 그다음에 동주의 그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이제 기둥처럼 또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네 맞습니다. 그거 네. 예. 그 시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일 합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동주가 이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도시사 대학교는 저 같은 일반인이 들어가게 해주나요? 네, 출입됩니까? 예,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은 어떤지 몰라가지고. 네,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군요. 네. 도시사 대학교 안에도 들어가면 이제 찾기가 쉽게 돼 있습니까? 네, 찾기 쉽게 돼 있어요. 오, 그 좋은 장소에 해놨어요. 좋은 장소에. 네. 거기도 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와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하숙집 터에 있는 게 교토예술대. 교토예술대. 여기도 좀 예. 찾기가 쉽게.
거기는 이제 도시아 대학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윤동주가 잡혀갔던 또 경찰서 터가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지금 경찰서고 네. 그 경찰서를 지나서 골목길로 쭉 들어가면 전 되게 그 길을 걸어봤던 경험이 좋았던 게 되게 오래된 집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저 길은 저런 집들은 옛날에 동주가 이 학교를 다닐 때 남아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골목길을 쭉 들어가면 그 예술대학교 그 바로 앞에 서시가 딱 써 있는 시비가 또 있거든요. 예술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학교 안이 아니군요. 네, 바로 네, 앞에. 바로 앞에 길가에 서 있어요. 찾기도 쉽겠네요. 네, 찾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조명도 쏴줘요. 네. 잘 해놨어요, 거기도. 이 정도 해놓으면 진짜 잘 해놓은 거예요. 아니, 찾기도 쉬운 자리에 조명까지 쏴주면 네.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아, 일본 땅에서도 윤동주는 되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추앙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 시비가 세 개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한 도시를 떠나서 그냥 한 나라에도 네. 세계가 있는 게 쉬운 일이 그렇죠.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 안내를 좀 드립니다. 우리 김동훈 작가님이 계속 독립운동지를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어 오고 그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 몽우리돌 그 책입니다. 여러분 좀 책을 좀 사주시고요. 그 인쇄를 통해서 이분이 좀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광고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송몽규 선생도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윤동주 시인의 사촌이신데 예. 이분도 교토에서 같이 대학을 다녔죠. 예, 같은 대학교는 아니었고요. 교토 제국대학 이제 문학부 사학과에 이제 다니고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송몽규가 네네.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어떤 이제 얘기를 해놨냐면요. 자기는 항상 동주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동주는 그 몽규를 보면서 항상 열등감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송몽규가 18살 때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이 돼요. 꽁트 부분에. 네. 그 술가락이라는 그러니까 네. 이제 함경도 사투리로 이제 숟가락을 얘기하는데 그 술가락이라는 그 꽁트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 장인 어른이 주신 그 은수저 팔자. 그러니까 그거 팔아갖고 쌀도 사고 뭐도 하자. 했더니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안 된다 그러겠죠.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막 쌀도 사고 막 음식도 사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밥상머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와이프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고개를 들었더니 숟가락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이 짤막한 꽁트 작품으로 18살 때 성인들과 결혼은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됐다? 이거는 진짜 천재적인 재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오헨리 작품 그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느낌 비슷한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주는 그걸 보고 얼마나 열등감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송몽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거 열등감 느낄 일이 아니라 그냥 송몽규가 천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송몽규가 조금 동주는 되게 수줍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네네. 네. 근데 송몽규는 약간 좀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신춘문예 그 나이에 이게 당선이 됐으면 문인의 길을 쭉 갔으면 됐을 텐데 송몽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국으로 가요. 네. 낙양군관학교라고 그 한인 특별반이 있었던. 네. 그러니까 김구를 찾아간 거예요. 나 독립군 되겠다고. 그 중국에 가요. 실제로 18살 때 네. 가지고 군사훈련 받겠다고. 그랬던 송몽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송몽규가 요시찰 인물이 됩니다. 일본에. 그래서 계속 감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갔을 때도 송몽규는 계속 감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겠네요. 그래서 접촉이 있었던 윤동주도 감시 대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의 이미지로는 송몽규가 더 어울리는 거죠. 예. 어쨌거나 몸을 던져서 싸울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체포가 됩니다. 1994년. 1994년이 아니죠. 3년. 예. 네.
1800 1943년. 1943년. 예, 7월. 예. 그렇죠. 예. 1994년은 제가 대학 갔던 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를 받고 네. 이때 윤동주가 잡혀가서 조사받았던 경찰서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토 예술대학 앞에 있다는 거기죠. 그 이제 예술대에서 조금 나오면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가에 아주 평화롭게 서 있어요, 경찰서가.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윤동주가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로 가죠. 그때 이제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 그룹 사건. 네, 그러니까 치안 유지법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뭐 민족의식 고취하려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윤동주가 그 경찰서 안에서 이제 한글로 쓴 시들을 다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냐 하면서 취조를 받게 되죠.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4일 먼저 체포돼요, 사실. 그래서 체포돼서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보내지는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체포돼서 윤동주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공간인데 거기가 아름다운 강변에 평화롭게 서 있는 경찰서라고 하니 그 또한 또 아이러니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그 일장기가 펄럭이 있는 경찰서를 사진을 찍으면서 혹시나 누가 경찰들이 보고 너 이거 왜 사진 찍냐 시비 걸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 경찰서에 취조를 받으러 들어간 윤동주와 송봉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풍경하고 그 경찰서 풍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 안과 밖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진은 잘 찍으셨어요? 몰래 찍고 왔습니다. 아니, 관공서 찍는 걸 불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시비 거는 데들이 많아서. 있죠. 예, 조심하게 찍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가 머물렀던 하숙집부터 잡혀갔던 경찰서의 도시자 대학까지 윤동주가 걸었던 길이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이 길을 지금도 걸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정지용 시인의 작품 중에 압천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 강가를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거기 교토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압천이라는 작품을 남기는데 살아생전 윤동주가 그 압천이라는 작품 위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걸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의 그 압천을 되게 흠모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학교를 가려면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강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야, 동주는 여기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압천을 떠올렸을까? 나도 저런 시를 쓰려고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거기를 거닐면서 사진을 찍어봤죠. 근데 동주가 처했던 그 현실과 그 교토의 풍경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네. 아, 교토를 진짜 안 가봐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교토가 그렇게 평화롭군요. 평화롭습니다. 천년고도 아닙니까, 여기가. 네. 네. 그 평화로운 분위기니까 지금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잠깐 그 윤동주 시비 관련된 거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뭐 블로그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여길 걸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고 네. 일단 저도 몰랐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셨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토에서 체포가 됐는데 수감은 후쿠오카 형무소로 갑니다. 네. 후쿠오카는 진짜 진짜 너무나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진짜 가깝잖아요. 여기는 사실 제주도랑 비행 거리로는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1시간 남짓이면 가는데. 그것도 공항에서 저 도시도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금방 실제 도시로 후쿠오카 들어가고. 형무소가 지금 그렇게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공항선 열차 타고 열정거장 가면 이제 후지사키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도보로 4분. 그리고 뭐 텐진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거기서 뭐 5정거장?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뭐 시비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그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 등이 있거든요. 후쿠오카에도. 네네. 근데 후쿠오카에도. 네, 후쿠오카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 옆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놀이터에서 매년 2월 달마다 그 추모식을 해요. 얼마 전에 했겠네요. 네,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다 시비를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근데 교토의 시비도 뭐 몇십 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런 단체들한테도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쿠오카 형무소 자리에는 여전히 교도소가 있습니까? 훨씬 더 옛날엔 넓었어요. 아, 좀 작아졌지만. 예, 예. 근데 현대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 형무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제 생체 실험 당해서 송몽규와 윤동주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제 과정까지 가는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이 이런 걸 실험했나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군인들이 총에 맞거나 뭐 이러면 수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바닷물을 맞은 것 같아요. 아, 혈관에다가. 예, 혈관에다가. 그게 가능한지. 그냥 이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알 수가 없죠. 예,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슷한 어떤 기록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동주가 이제 사망했을 때 이제 가서 송몽규를 만나거든요. 윤동주의 아버지가 삼촌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송몽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네들 자꾸 주사를 놓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신체 실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춘을 보냈던 교토에서 체포가 되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하신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주가 사망했던 소식이 용종에 있는 이제 윤동주의 집으로 전보가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삼촌이 이제 가서 형무소로. 예, 형무소로 가서 윤동주의 시체를 인계했는데 인계를 해서 보니까 이 부패 방지를 해놓은 거예요, 시체에다가.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둘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가족이 와서 시체를 인계하지 않으면 이 시체를 규슈 대학교 의학부에다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 학습용으로. 예, 학습용으로. 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시체를 인계해서 그 후쿠오카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이제 유골을 수습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재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재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후쿠오카 앞바다에 뿌리고 그 유골은 다시 용종으로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뒷산에다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묻어줄 때 가족들이 이제 그 비석에다가 묘비에다가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써줘요. 네. 그리고 송몽규도 청년문사 송몽규 지묘라고 써줘요, 가족들이. 근데 이게 당시 그 묘비를 쓰는 그 전통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안 썼대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너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미래가 창창한 그리고 너무 공부 잘했고 머리도 똑똑했던 이 청년 둘이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검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뭘 하고 싶었는지 거기다가 가족들이 시인 아니면 청년 문사, 그러니까 신춘문예도 당선됐잖아요. 송몽규는. 근데 그런 문구를 거기다 붙여준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아이라면 이걸 제일 원했을 것이다. 네. 이건 거네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거기 묻어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라고 남겨지는 걸 가장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두 사람의 묘를 찾았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소주랑 이제 포를 하나 사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갔죠.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진짜 하염없이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시인, 청년 문사 그 글귀를 보는데. 그래서 한동안 사진을 못 찍었어요. 진짜. 한 30분을 넘게 그냥 그렇게 훌쩍이다가, 예, 그 두 비석을 어루만지다가 몇 컷 못 찍고 왔습니다. 예. 왜요? 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는 하염없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윤동주가 이 후쿠오카 연구소에서 화장이 되고 송몽규도 화장이 돼서 오는 과정,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울지도 못했대요. 장례 치르면서. 왜?
어른들보다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 울면 안 된다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좀 그랬죠. 예. 그래서 제대로 울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어른들 다 모시고 이제 끝난 다음에 동주 방에서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하얀 와이셔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부득이 않고 오열을 하셨대요. 근데 그런 대목들이 있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니 그려지는 거예요. 이날 풍경이 어땠을까?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 이렇게 우리 김동호 작가님께서 직접 다니신 우리나라 국외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장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고, 오늘은 특히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다니면서 촬영도 하시고 후손도 만나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특히나 국외에 있는 이 후손들은요, 본인이,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후손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저 대기업들에서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어디다 지원할지 잘 모르겠으면요, 우리 김동우 작가한테 주세요. 어디다 지원해야 될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6958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아픈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8539님, 윤동주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신은주님, 김동호 작가님 책 주문합니다. 몽우리 노래 받아도 같이 잘 볼게요. 또사님, 김동호 작가님 책이 작년에 구입한 책 중에 최고의 책이자 애장서입니다. 아주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또사님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텐데, 네. 그때는 어떤 독립운동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올해가 이제 윤동주 서거 80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인들이 멕시코로 이민 갔던 1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와 쿠바에서 있었던 이제 독립운동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정말 험난하게 살고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 험난하게 살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그 와중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을 쪼개서 독립운동 자금이라고 보내셨던 분들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에 남아있는 우리 2세대, 3세대, 4세대 후손들은 그런 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얘기도 아주 가슴 찡하게 듣겠네요. 찡하죠. 저는 맨날 찡한 것만 갖고 오네요. 울 준비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 사진작가 김동호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